62살 일본 주부가 한국을 방문한 일주일. 그녀가 목격한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딸의 달라진 모습, 상상도 못했던 직장 문화, 나이 든 사람도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거리. 모든 게 낯설었지만 동시에 짜릿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가능성 앞에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는 게 전부였던 인생. 하지만 서울에서 보낸 일주일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딸이 보여준 당당한 삶, 준호라는 청년이 들려준 도전의 이야기, 그리고 한강에서 마주한 노을. 그 순간들이 62살 주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매일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도 읽어주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증명하듯이요. 한 일본 주부의 놀라운 변화, 그 시작은 한국에서의 일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나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시즈오카에 사는 62살 주부 다나카 미호라고 합니다. 몇 달 전 일이에요.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딸을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죠. 유학 후 그대로 서울의 남아 대기업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이 한국 대기업에 다니다니요. 더구나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한국인 남자친구와 함께 지낸다는 말에 마음이 복잡하기도 했어요. 남편은 딸아이 일본으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31살이나 먹었는데 결혼도 안 하고 외국에서 뭘 한다는 거냐며 언성을 높이더군요. 시즈오카의 조용한 우리 집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만 울려 퍼졌죠. 솔직히 저도 걱정이 됐어요. 딸이 한국에서 고생하는 건 아닐까, 외로운 건 아닐까, 혹시 차별받는 건 아닐까. 밤마다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작고 조심스러운 말투가 아니라 뭔가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톤이었죠. 엄마 꼭 와봐야 해요. 여기 진짜 다르다니까요. 딸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저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궁금증과 걱정이 뒤섞인 채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인천공항행 비행기표를 끊으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저는 60이 넘도록 일본 밖을 거의 나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와이 신혼여행이 전부였을 정도니까요. 그것도 벌써 40년 전 일이고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낯선 곳에서 과연 제가 적응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관계를 생각하면 괜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기도 했어요. 주변 친구들도 왜 굳이 한국에 가느냐며 이해하지 못했죠. 출발 전날 밤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캐리어를 몇 번이나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짐을 확인했어요. 약은 챙겼나, 여권은 있나, 딸에게 줄 선물은 잘 넣었나. 마치 처음 여행을 떠나는 20살 청춘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낄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하고 구름 위를 날 때였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문득 생각했죠. 나는 지금껏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왔나.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그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나를 위한 선택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죠. 딸은 그런 삶을 거부하고 자기만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게 옳은 선택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스스로 결정한 삶이잖아요. 그 용기가 부럽기도 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건넨 한국 입국 신고서를 보며 또 한 번 긴장했습니다. 한글로 가득한 종이었죠. 딸이 미리 알려준 대로 천천히 적어 내려갔어요. 서툴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동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낯선 문자들이 곧 제 일상이 될 거라는 예감 같은 거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딸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에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예전의 수수한 모습과는 달랐죠. 일본에 있을 때는 항상 긴 머리를 뒤로 묶고 소박한 옷차림을 했었는데요. 엄마 수고했어요. 딸이 능숙한 일본어로 말하며 제 캐리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 딸이 정말 달라졌구나. 그리고 한국이라는 곳이 딸을 이렇게 바꿔놓았구나. 눈빛부터 달랐어요. 맑고 자신감 넘치는 그 눈빛이요.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차창 밖 풍경은 낯설면서도 묘하게 활기차 보였어요. 높은 빌딩들, 화려한 간판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일본의 정돈되고 조용한 거리와는 완전히 달랐죠. 뭔가 에너지가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살아 숨쉬는 도시 같았어요. 이곳에서 딸은 매일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하며 지낼까요? 택시 기사님이 한국말로 뭐라 물었습니다. 딸이 빠르게 대답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놀랐어요. 우리 딸이 언제 저렇게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게 됐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을까? 밤늦게까지 공부했을 딸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가슴 한편이 뭉클했어요. 자랑스러우면서도 미안했죠. 더 응원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요. 서울 강남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딸의 집은 원룸이었지만 깔끔하고 아늑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더군요. 작지만 알차게 꾸며진 공간이었어요. 벽에는 회사에서 받은 상패가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업무 관련 서적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 딸이 만든 공간인가 싶었죠.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었으니까요. 짐을 풀고 앉아 차를 마시는데 딸이 말했어요. 엄마, 여기 와서 정말 잘 됐어요. 일본에 있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동시에 궁금해졌죠. 도대체 이곳에서 무엇을 경험했기에 딸이 이렇게까지 변했을까? 무엇이 딸에게 이런 자신감을 주었을까? 이 일주일간의 여행이 그 답을 알려줄 거라 생각하니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네온사인들이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했죠. 낯선 도시, 낯선 공기, 낯선 언어. 하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새로운 일이 펼쳐질 것 같은 설렘마저 느껴졌습니다. 62살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마치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이 여행이 단순히 딸을 만나러 온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죠. 뭔가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될 것 같았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잠시 어리둥절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낯선 천장, 낯선 커튼, 낯선 빛. 아, 맞다. 서울이구나. 딸의 원룸 거실 소파에서 잔 거였죠. 딸은 벌써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일어났어요? 오늘 제가 반찬 했으니까 오전에 같이 나가요. 딸의 밝은 목소리가 아침 공기를 채웠습니다.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섰어요. 아침 8시 반쯤이었을 겁니다. 거리는 이미 사람들로 붐볐죠.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고 카페마다 테이크아웃 커피를 사려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일본에서도 출근 시간은 바쁘지만 여기는 뭔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서 피곤함보다는 의욕이 느껴졌달까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딸이 교통카드 사용법을 알려주더군요. 이렇게 찍으면 돼요. 참 편하죠. 일본의 IC카드와 비슷했지만 사용 범위가 훨씬 넓다고 했어요. 택시도 버스도 편의점도 이 카드 하나면 된다고요. 작은 차이지만 왠지 모르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죠.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나이 든 분들도 능숙하게 화면을 터치하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제 또래 친구들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데 말이죠. 저도 카메라와 전화 기능만 겨우 쓰는 수준이었으니까요. 여기서는 할머니로 보이는 분도 뭔가를 주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군요. 강남역에서 내렸습니다. 딸이 이곳이 서울에서 가장 활기찬 지역 중 하나라고 설명했어요. 지상으로 올라오자 거대한 빌딩 숲이 펼쳐졌죠. 유리로 된 높은 건물들이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어요.
도쿄에도 고층 빌딩이 많지만 이곳의 풍경은 달랐습니다. 더 역동적이고 젊은 느낌이랄까요. 엄마, 저기 보이는 건물이 제 회사예요. 딸이 가리킨 곳을 봤습니다. 25층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건물이었어요. 로비가 유리로 되어 있어서 안이 훤히 보였죠. 사람들이 분주히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딸이 저 안에서 일하고 있다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회사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오전 9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는 사람, 화상회의를 하는 사람, 서류를 검토하는 사람. 다들 바쁘게 움직였죠. 일본이었다면 이 시간에는 모두 사무실에 있어야 할 텐데요. 여기는 회사 밖에서도 자유롭게 일하나 봐요. 딸이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재택근무나 원격 근무가 흔해요. 꼭 사무실에 있어야 한다는 강박이 없죠. 성과만 내면 어디서 일하든 상관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남편은 40년 넘게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서 저녁 8시에 돌아왔어요. 자리를 지키는 게 미덕이었죠. 커피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표정을 보세요.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했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활력이 넘친다는 거였죠. 일본의 셀러리맨들이 보이는 지친 표정과는 달랐습니다. 뭔가 자기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듯한 눈빛들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바쁜 듯 걸음이 빨랐죠. 하지만 불안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어디론가 향하는 확신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문득 시즈오카의 조용한 거리를 떠올렸어요. 평화롭지만 정체된 듯한 그 분위기를요.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어때요? 여기 사람들 다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르다는 말로는 부족했죠.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으니까요. 같은 동아시아, 같은 경제 선진국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다니. 속도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사람들의 에너지도 달랐어요.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곳곳에 공사 현장이 보였어요. 새로운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죠. 끊임없이 변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완성된 느낌이라면 한국은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다른 종류의 매력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음식점마다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딸이 인기 있는 식당은 미리 예약해야 한다고 말했죠. 스마트폰으로 예약하고 줄을 서지 않고 바로 입장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모든 게 효율적이고 빨랐습니다. 저는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식당에 들어가기 전 딸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온 연락이었죠. 잠깐만요, 엄마. 딸이 전화를 받더니 유창한 한국어로 업무 이야기를 나눴어요.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안하다며 웃는 딸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정말 이곳에 뿌리를 내렸구나. 식당에서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지만 맛있었어요.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죠. 음식 하나에도 이곳의 문화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렬하지만 조화로운 맛. 한국이라는 나라를 설명하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니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후에 회사 가봐야 해요. 저녁에 남자친구도 소개해 드릴게요. 좋아요. 저는 대답했죠. 혼자서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이제 이 도시가 조금은 친숙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딸과 헤어져 혼자 거리를 걸었습니다.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운 기분이었죠. 62살의 나이에 낯선 도시를 혼자 걷고 있다니. 일본에 있었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어요. 한국이라는 곳이 저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장소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새로운 환경이 사람을 바꾸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을요. 딸이 이곳을 떠나지 않으려는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저녁 6시쯤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회사 앞으로 올 수 있어요? 같이 퇴근해요. 주소를 보내드릴게요. 스마트폰 화면에 지도가 떴고 파란 점이 제 위치를 보여줬어요. 신기했습니다. 길을 잃을 염려가 없었죠.
천천히 걸어서 딸의 회사로 향했어요. 회사 로비에 도착하니 딸이 동료들과 함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모두 젊고 활기찬 사람들이었어요. 딸이 저를 소개했죠. 제 어머니세요. 일본에서 오셨어요. 동료들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일본어로 인사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모습에 감동했어요. 이방인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로비 한쪽에는 카페가 있었고 다른 쪽에는 편의점이 있었어요. 직원들을 위한 휴게 공간도 보였죠.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딱딱한 사무실 건물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마치 대학 캠퍼스 같았죠. 딸의 사무실이 있는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공간이 펼쳐졌어요. 칸막이가 없는 개방형 사무실이었죠. 책상들이 자유롭게 배치되어 있었고 곳곳에 회의실과 휴게 공간이 보였어요. 일본 회사의 정렬된 책상 배치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예요. 딸이 가리킨 책상은 창가에 있었어요. 컴퓨터 모니터 2대가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화분과 가족 사진이 있었죠. 아, 저 사진. 제가 찍어준 사진이었어요. 작년 봄에 시즈오카 벚꽃 축제에서 찍은 거였죠. 딸이 이 사진을 여기 두고 있다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동료 한 명이 다가왔어요. 미호 씨, 어머님 모시고 저희랑 저녁 어때요? 다들 궁금해하시던데요. 딸이 저를 돌아보며 물었죠. 엄마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의 직장 동료들을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회사 근처 고깃집으로 갔습니다. 5명의 동료가 함께였어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었죠. 모두 밝고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일본 회사였다면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의 위계가 뚜렷했을 텐데 여기는 달랐어요.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며 격의 없이 대화했죠. 고기를 구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동료가 물었어요. 어머님, 일본이랑 여기랑 어떤 게 다른 것 같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죠. 여기는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편하게 표현하는 것 같고요. 그러자 다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동료가 말했어요. 미호 씨 정말 일 잘하세요. 프로젝트 리더도 맡고 있고요. 저희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딸이 쑥스러워하며 웃었죠. 그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웠습니다. 내 딸이 이곳에서 인정받고 있구나. 이렇게 당당하게 일하고 있구나. 식사 중간에 한 동료가 핸드폰으로 뭔가를 보여줬어요. 저희 회사 복지 시스템이에요. 재택근무도 할 수 있고 자율 출퇴근제도 있고 육아휴직도 충분히 보장돼요. 남녀 구분 없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성이 결혼하면 퇴사하는 게 당연시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육아휴직도 여성의 것이었고요. 술을 조금씩 마시며 대화가 깊어졌습니다. 한 남자 동료가 말했어요. 저는 내년에 육아휴직 신청할 거예요. 아내도 일하니까 제가 돌봐야죠. 그 말에 또 한 번 놀랐어요. 남자가 육아를 위해 쉰다니요.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딸이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일과 삶의 균형이요. 밤늦게까지 일하는 게 미덕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효율적으로 일하는 게 능력이에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죠. 일본에서는 늦게까지 남아있는 게 성실함의 증거였는데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한 여자 동료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미호 씨가 여기 계속 있으면 어때요? 일본으로 돌아오라고 하시지 않아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딸을 데려오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죠. 여기가 딸에게 더 나은 환경인 것 같아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건데 행복이 꼭 부모 곁에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눈가가 촉촉해진 게 느껴졌죠. 동료들도 숙연한 표정이 됐습니다. 고깃집을 나와 회사로 돌아왔어요. 딸이 몇 가지 서류를 챙기러 올라간다고 했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직도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친 얼굴이 아니었죠. 집중하는 표정이었어요. 한 젊은 여성이 노트북을 펼치고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어로 대화하더군요. 유창했어요. 옆 테이블의 남성은 태블릿으로 뭔가를 그리고 있었죠. 모두 자기 일에 몰입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딸이 말한 일하는 방식이구나 싶었어요. 딸이 내려왔습니다. 다 됐어요. 이제 남자친구 만나러 가요. 밖으로 나오니 밤 공기가 시원했어요. 거리는 여전히 밝고 활기찼죠. 사람들이 퇴근 후 저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술집, 카페, 식당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생각했습니다. 딸의 삶을 직접 보니 이해가 됐어요. 왜 이곳을 떠나지 않으려 하는지요. 단순히 좋은 직장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이곳에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창밖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네온 사인들, 높은 빌딩의 불빛들. 이 도시는 잠들지 않는 것 같았어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하고 성장하고 있었죠. 딸도 이 도시와 함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로서 더 이상 반대할 이유가 없었어요. 남자친구를 만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일까?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목적지를 향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딸의 선택을요. 홍대 앞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젊은이들로 가득한 거리였어요. 화려한 간판들, 큰 소리로 울려 퍼지는 음악, 그리고 자유분방한 옷차림의 사람들. 시즈오카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죠. 딸이 설명했어요. 여기는 예술가들이 많이 모이는 동네예요. 젊고 창의적인 분위기죠. 좁은 골목을 따라 걸어 들어갔습니다. 양쪽으로 작은 카페와 갤러리, 빈티지 숍들이 즐비했어요. 벽면마다 그래피티가 그려져 있었고 거리 공연을 하는 사람들도 보였죠.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는 처음이었어요. 일본에도 하라주쿠 같은 곳이 있지만 여기는 또 달랐습니다. 더 거칠고 날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앞에서 멈췄어요. 딸이 문을 열며 말했죠. 여기에요. 안으로 들어서니 아늑한 분위기의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나무 테이블과 따뜻한 조명, 벽에 걸린 그림들.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해 보였어요. 창가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준호라고 합니다. 32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깔끔한 차림에 단정한 인상이었죠. 그런데 뭔가 부드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딱딱하지 않은 미소랄까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공손히 인사했어요. 앉자마자 그가 유창한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서울은 처음이시라고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발음도 정확하고 자연스러웠죠. 일본어를 어디서 배웠느냐고 물었더니 대학 때 1년간 오사카에서 교환학생을 했다고 했어요. 그때 일본 문화에 매료됐다고 하더군요. 음식을 주문하고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는 IT 스타트업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개발자로 시작해서 지금은 팀장을 맡고 있다고 했죠. 회사는 작지만 성장 가능성이 크다며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어요.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아직 회사가 안정적이지 않아서 수입이 불규칙해요. 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드는 서비스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느낄 때 보람을 느껴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일본이었다면 안정적인 대기업을 선택했을 텐데요. 이 청년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딸을 어떻게 만났느냐고 물었어요. 그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죠. 업무 미팅에서 처음 봤어요. 미호 씨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걸 보고 반했어요. 똑부러지고 당당한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딸이 얼굴을 붉히며 그만하라고 했어요. 둘의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파스타와 피자였어요. 함께 나눠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그는 한국의 청년 문화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요즘 젊은 세대는 안정보다 의미를 추구한다고 했죠.
좋은 대학 나오고 대기업 들어가는 게 목표였던 시대는 지났다고요. 대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한국은 그런 기회가 많은 나라예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은 갖춰져 있죠. 그 말이 인상 깊었어요. 일본에서는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 힘들거든요. 저도 스타트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기업에 다녔어요. 그가 털어놨습니다. 안정적이었지만 뭔가 갇힌 느낌이었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 정해진 승진 경로. 제 인생이 아닌 것 같았죠. 그래서 사표 냈어요. 부모님은 반대하셨지만요. 그 말을 듣는데 딸의 선택이 이해됐습니다. 준호 씨 부모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물었죠. 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처음엔 미쳤다고 하셨죠. 하지만 지금은 응원해주세요. 제가 행복해하는 걸 보시니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행복이잖아요. 그 행복의 기준이 세대마다 다를 뿐이죠. 깊이 공감했습니다. 식사 중간에 그가 갑자기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선물 상자였죠. 어머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일본에서 오셨다니 부담스러우실까봐 걱정했는데요. 상자를 열어보니 예쁜 찻잔 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도자기였어요. 고맙다고 인사했죠. 마음 쓴 게 느껴졌습니다. 미호 씨랑 결혼 생각도 있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가 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서두르지 않으려고 해요. 둘 다 커리어도 중요하니까요. 나중에 준비가 되면 그때 하려고요. 현대적인 생각이었어요. 일본이었다면 나이 30 넘으면 결혼해야 한다고 재촉했을 텐데요. 그럼 아이는요? 제가 또 물었죠. 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이도 원하면 가질 거예요. 하지만 제가 육아휴직 쓸 거예요. 미호 씨가 일 계속하고 싶다고 하면 제가 집에서 아이 볼 수도 있고요. 그 말에 놀랐어요. 남자가 집에서 아이를 본다니. 하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부부가 많아요. 딸이 거들었죠. 남자가 돈 벌고 여자가 집 지킨다는 고정관념은 옛날 얘기예요. 서로 협력하는 거죠. 누가 더 일을 잘하고 누가 더 육아에 적합한지. 그걸 보고 결정해요.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제가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죠. 디저트로 티라미수가 나왔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그는 계속해서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줬죠. 정부 지원 정책, 청년 창업 생태계,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 하나하나가 신선했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큰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느꼈어요.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희 둘 관계요. 솔직히 처음엔 걱정했어요. 저는 인정했죠. 딸이 외국에서 결혼도 안 하고 남자친구랑 지낸다니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아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요. 그가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와 밤거리를 걸었어요. 홍대 앞은 밤이 되니 더 활기찼죠. 거리 공연을 하는 밴드의 음악이 들렸고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어요. 딸과 준호도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진심으로요. 딸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고 준호의 눈빛도 따뜻했어요. 이게 사랑이구나 싶었죠.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결혼 증서보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딸이 물었죠. 엄마, 준호 어때요? 좋은 사람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요, 엄마.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어요. 뜻밖의 인연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았어요. 준호라는 청년은 딸에게 잘 맞는 사람 같았죠.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미래의 일부가 되고 싶었어요.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딸은 오늘 출근해야 한다며 일찍 나갔어요. 엄마, 오늘은 혼자 돌아다녀 봐요.
지하철 타는 법 알려드렸잖아요. 괜찮을 거예요. 딸의 격려에 용기를 냈죠. 62살의 외국 도시를 혼자 돌아다니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간단히 아침을 먹고 준비를 했습니다. 가방에 지갑과 핸드폰, 그리고 딸이 적어준 긴급 연락처 메모를 넣었어요.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죠. 긴장되면서도 설렜습니다.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출근 시간이 지나서인지 사람이 많지 않았죠. 교통카드를 찍고 개찰구를 통과했습니다. 딸이 알려준 대로 2호선을 탔어요. 시청역까지 가보기로 했죠. 덕수궁이 거기 있다고 했거든요. 지하철 안에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영상을 보는 사람, 게임을 하는 사람, 책을 읽는 사람. 모두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일본 지하철과 비슷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여기는 더 빠르게 움직이는 느낌이랄까요. 시청역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올라 지상으로 나오니 넓은 광장이 펼쳐졌어요. 서울시청 건물이 보였고 그 옆으로 옛 건물과 현대식 건물이 섞여 있었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즈오카도 역사가 깊은 도시지만 여기는 그 역사를 다르게 보존하고 있었어요. 덕수궁으로 걸어갔습니다. 입구에서 표를 끊으려는데 할인 대상이 많더군요. 외국인 관광객도 할인을 받을 수 있었어요. 친절한 직원이 영어와 일본어가 섞인 말로 안내해줬죠. 천천히 궁을 둘러봤습니다. 궁궐 안은 조용했어요. 높은 빌딩 숲 한가운데 이런 공간이 있다니 신기했죠. 나무들이 우거지고 전통 건물이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쉬는데 학생들이 단체로 견학을 왔더군요.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열심히 메모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궁을 나와 돌담길을 따라 걸었어요. 카페와 갤러리가 줄지어 있었죠. 한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키오스크라는 기계로 주문하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화면에 일본어 옵션이 있었죠. 천천히 따라하니 주문이 됐습니다. 신기했어요. 커피를 받아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갔어요. 모두 어딘가로 향하는 발걸음이었죠. 빠른 걸음걸이, 집중된 표정. 이 도시의 속도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느리게 흐르는 시즈오카의 시간과는 정반대였어요. 옆 테이블에 젊은 여성이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펼치더니 바로 일을 시작하더군요. 화상회의인지 누군가와 대화도 하고 열심히 타이핑도 했어요. 카페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다니.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었죠. 회사가 아니면 일을 못하는 줄 알았거든요. 커피를 마시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딸이 설치해준 지도 앱을 열어봤어요. 현재 위치가 표시되고 주변 맛집과 관광지가 나왔죠. 리뷰도 볼 수 있었고 길 찾기도 가능했어요. 이 작은 기계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세상이었습니다. 명동으로 가보기로 했어요. 걸어서 15분 거리라고 나왔죠. 천천히 걸으며 거리를 구경했습니다. 화장품 가게, 옷가게, 액세서리 가게. 가게마다 손님이 가득했어요. 특히 화장품 가게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볐죠. 한 화장품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유창한 일본어로 말을 걸더군요. 어서 오세요. 찾으시는 제품 있으세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인인데 일본어를 이렇게 잘한다니요. 나중에 알고 보니 명동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여러 외국어를 할 줄 안다고 했어요. 영어는 기본이고 일본어, 중국어까지요. 직원의 추천으로 몇 가지 제품을 샀습니다. 결제도 신기했어요. 카드를 꽂지 않고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됐죠. 삑 소리와 함께 결제 완료. 빠르고 간편했습니다. 모든 게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었어요. 길거리 음식을 파는 노점도 많았습니다. 호떡, 떡볶이, 순대.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죠. 호떡을 하나 사서 먹어봤어요. 달콤하고 따뜻했습니다. 속에 견과류가 들어있더군요. 맛있었어요. 길을 걸으며 먹는 음식이지만 행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어요. 식당을 찾아 헤매는데 한 식당 앞에 줄이 길게 서 있었죠. 뭔가 맛있는 곳인가 봐요. 저도 줄을 섰습니다.
30분쯤 기다렸을까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어요. 삼겹살 정식을 주문했죠. 음식이 나왔는데 양이 엄청났습니다. 고기에 반찬이 10가지도 넘었어요.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았죠. 하지만 맛있었어요. 고기를 구워 상추에 싸먹는 방식이 신선했습니다. 일본 음식과는 완전히 다른 맛과 방식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배가 불렀습니다. 걸으며 소화를 시켰어요. 명동 거리를 천천히 둘러봤죠. 노래를 부르는 거리 공연자도 있었고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화가도 있었어요. 활기찬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오후 3시쯤 됐을까요? 조금 피곤해졌어요. 근처 카페에 들어가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번에는 키오스크 사용이 훨씬 수월했어요. 익숙해진 거죠. 빠르게 배우는 저 자신이 신기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구나 싶었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의 속도는 무섭기도 하지만 매력적이었어요. 빠르게 움직이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죠. 모든 게 시스템으로 정리돼 있었고 효율적으로 작동했어요. 사람들도 그 속도에 익숙해 보였습니다. 저도 이 속도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이제는 괜찮았죠. 키오스크도 쓸 수 있고 지하철도 혼자 탈 수 있고 지도 앱도 사용할 수 있었어요. 사흘 만에 많이 배웠습니다. 배우려는 의지만 있으면 나이는 상관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녁이 다가왔습니다.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딸이 알려준 메신저 앱이었죠. 잘 다녀왔다고 재미있었다고 썼습니다. 곧 답장이 왔어요. 다행이네요. 저녁 같이 먹어요. 집 근처에서 만나요. 약속 장소로 향하며 웃음이 났습니다. 오늘 하루 많은 걸 경험했어요. 혼자서 낯선 도시를 돌아다니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죠. 이 모든 게 제게는 도전이었고 배움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서울이라는 도시가 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랄까요? 62살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니. 감사했어요. 딸에게 그리고 이 여행에 감사했습니다. 넷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늘은 딸이 재택근무를 한다고 했어요. 집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며 웃었죠. 침대에서 일어나니 딸은 벌써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보며 뭔가 집중하고 있더군요. 아침을 준비하며 슬쩍 딸을 관찰했어요.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죠. 영어로 대화하더군요. 유창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공유하며 설명하는 모습이 프로페셔널해 보였어요. 이게 내 딸이 맞나 싶었죠. 언제 이렇게 성장했을까요? 회의가 끝나고 딸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커피를 타며 말했어요. 엄마, 방금 미국 본사 사람들이랑 회의했어요. 시차 때문에 아침 일찍 하는 거예요. 미국 본사라니요. 딸이 글로벌 무대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랑스러우면서도 놀랐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 일본에서 제 또래는 어떻게 지내요? 딸이 물었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즈오카에 있는 딸 친구들을 떠올렸어요. 대부분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죠. 일을 하는 친구는 많지 않았어요. 그쪽은 결혼과 육아가 우선인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일을 하더라도 파트타임이 많고요. 30 넘어서 미혼이면 주변에서 걱정하죠.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는 다르다며 설명하기 시작했죠. 한국도 예전엔 그랬대요. 딸이 말했습니다. 여자는 결혼해서 가정을 돌봐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대요. 하지만 요즘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 또래 친구들 보면 커리어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결혼은 선택이지 필수가 아니에요. 그 말이 신선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딸이 덧붙였죠. 여전히 보수적인 시선도 있고 직장에서 차별도 남아있어요. 하지만 싸우면서 바꿔가는 거죠. 제 세대가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 있어요. 딸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강해졌구나 싶었어요. 일본에선 어땠어요, 엄마는? 딸이 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나는 선택권이 없었어.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집안일 하는 게 당연했죠.
일하고 싶어도 남편과 시부모님이 반대했어요. 여자가 밖에서 일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때의 답답함이 떠올랐습니다. 후회해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후회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아쉬움은 있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너를 키운 건 행복했어. 딸이 제 손을 잡았죠. 엄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오전 내내 딸의 일하는 모습을 봤어요. 집중할 때는 정말 집중하더군요. 이어폰을 끼고 코딩을 하다가 전화가 오면 친절하게 응대하고 또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쉬지 않고 움직이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며 딸에게 물었어요. 힘들지 않아? 이렇게 계속 일하면요. 딸이 웃으며 대답했죠.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선택한 일이잖아요. 의미가 있어요. 제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이 편리해지는 걸 보면 뿌듯해요. 그 보람이 크죠. 일본에서는 그런 보람을 느끼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딸이 말했습니다. 연공 서열이 강해서 젊은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인정받기 어렵잖아요. 여기는 실력 위주예요. 나이나 성별보다 결과가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여기가 좋아요. 공감했습니다. 일본 사회의 경직성을 저도 느껴왔으니까요. 점심을 먹으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일본에선 제 나이 또래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많이 느끼죠? 딸이 물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경제도 정체돼 있고 기회도 적고 젊은 세대는 희망을 잃어가는 것 같았어요. 여기는 달라요. 딸이 말했습니다. 물론 경쟁은 치열해요. 하지만 기회는 많아요.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고 새로운 분야로 전환할 수도 있어요. 스타트업도 많고 정부 지원도 있고요. 뭔가 해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 차이가 크죠. 그 말을 듣는데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일본도 좋은 나라예요. 안정적이고 안전하고 질서 정연하죠. 하지만 그 안정성이 때로는 정체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회에서는 새로운 시도가 어렵죠. 오후에 딸이 잠깐 휴식 시간을 가졌어요. 함께 베란다에 나가 차를 마셨죠. 밖을 내다보니 고층 빌딩들이 보였어요. 저 빌딩마다 딸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각자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요. 엄마는 꿈이 뭐였어요? 딸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꿈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는 뭔가 되고 싶었던 게 있었을 텐데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아니, 잊어버린 걸까요?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좋았어요. 하지만 집안 사정도 어려웠고 결혼하면서 포기했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딸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딸이 말했죠. 일본 돌아가서 뭔가 시작해봐요. 자원봉사로 아이들 가르칠 수도 있고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요. 예순이면 아직 젊어요. 앞으로 30년은 더 사실 거잖아요. 그 말에 놀랐습니다. 맞아요. 아직 시간이 있었죠. 대화를 나누며 깨달았어요. 딸이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히 기술이나 지식만이 아니었어요. 삶을 대하는 태도였죠. 도전하는 용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자기 꿈을 추구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딸을 바꿔놓았던 거예요. 저녁이 되어 딸이 일을 마쳤습니다. 오늘 업무 끝. 딸이 노트북을 덮으며 웃었어요. 재택근무 어때요? 편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신기했어요. 집에서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니요. 통근 시간도 절약되고 자기 페이스대로 일할 수 있고요. 이런 유연함이 필요해요. 딸이 말했습니다. 특히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요. 한국도 아직 부족하지만 일본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나아질 거고요. 딸의 낙관적인 태도가 부러웠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생각했어요. 부모로서 자식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행복의 정의가 세대마다 다르다는 걸 배웠습니다. 제게는 안정이 행복이었지만 딸에게는 도전이 행복인 거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녁 식사를 하며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 와서 어때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많이 바뀌었어. 처음엔 내가 걱정됐는데 이제는 자랑스러워. 내가 선택한 삶을 존중해. 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어요. 이 여행은 단순히 딸을 만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였어요. 부모의 시선에서 본 딸의 변화는 결국 제 자신의 변화이기도 했습니다. 엿새째 아침이었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다 되어간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오늘은 딸이 특별한 곳에 데려가겠다고 했죠. 비밀이라며 웃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나오니 준호도 함께였어요. 오늘은 셋이서 움직이는 거였죠. 차를 타고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을 가로지르는 큰 강이라고 했어요. 다리를 건너며 내다본 풍경이 장관이었죠. 넓은 강물과 양쪽으로 늘어선 빌딩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도 보였어요. 도시 한복판에 이런 여유 공간이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했어요. 평일 오전인데도 사람들이 많았죠. 돗자리를 펴고 앉아있는 사람들, 반려견과 산책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일본이었다면 평일 낮에 이렇게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적었을 텐데요. 준호가 치킨과 음료를 사왔습니다. 한강에서 치킨 먹는 게 서울 사람들의 문화래요. 돗자리에 앉아 치킨을 먹으며 강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시원했고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 흘렀죠. 어머님, 서울에서의 일주일 어떠셨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한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웠죠. 새로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모든 게 새롭고 배울 게 많았어요.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고요.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시면 뭘 하실 거예요? 딸이 물었죠. 저는 미소 지었어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려고. 늦었지만 배우고 싶어요. 언젠가 너희들과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어. 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엄마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도 해볼까 해.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거요.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었거든.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엄마. 준호도 응원했죠. 멋지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그 말이 힘이 됐습니다.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자전거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고 곳곳에 운동시설과 쉼터가 있었죠. 사람들이 자유롭게 공간을 누리고 있었어요. 공공공간을 이렇게 잘 활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는데 옆에서 할머니 한 분이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를 하고 계셨어요. 손자와 통화하는 것 같았죠. 유창하게 기능을 사용하시더군요.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도 말이에요. 배우면 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엄마 보세요. 딸이 스마트폰을 보여줬어요. 한국어 학습 앱이었죠. 이거 정말 좋아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어요. 발음도 듣고 퀴즈도 풀고요. 제 폰에도 깔아드릴게요. 딸이 친절하게 설치를 도와줬습니다. 첫 번째 레슨을 함께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간단한 인사말부터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온라인으로 한국어 선생님도 구할 수 있어요. 화상으로 1:1 수업 받는 거예요. 일본에 계시면서도 한국 선생님께 배울 수 있죠. 신기했어요. 기술이 거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구나 싶었죠. 점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으로 갔어요. 비빔밥을 주문했는데 이번엔 돌솥 비빔밥이었죠. 뜨거운 돌솥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났어요. 잘 비벼서 먹으니 고소하고 맛있었습니다. 이 맛도 일본에 돌아가면 그리워질 것 같았어요. 식사 후 근처 서점에 들렀습니다. 큰 서점이었는데 사람들이 편하게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카페도 있었고 문구류도 팔았죠. 한국어 학습서 코너를 둘러봤습니다. 초급부터 고급까지 다양한 책이 있었어요.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일본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서였죠. 딸이 이것도 사드릴게요, 엄마. 제가 사겠다고 했지만 딸이 고집을 부렸어요. 제 선물이에요. 결국 딸이 계산했죠. 책을 받아들며 다짐했습니다. 꼭 열심히 공부하겠다고요. 서점을 나와 다시 한강으로 돌아왔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죠. 노을이 강물에 비쳐 아름다웠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말없이 그저 함께 있는 시간이었죠. 어머님,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내년쯤 결혼하려고 해요. 준비가 되면요. 어머님 축복해 주시겠어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진지한 표정이었죠. 물론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너희 둘이 행복하면 그게 제일 중요해요. 딸이 물었어요. 엄마, 일본에서 결혼식 올려도 와주실 거죠? 준호 부모님도 오시기로 했어요. 작은 결혼식이 될 것 같지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하지. 어떻게 안 가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데. 딸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일본에서 식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다 일본에 계시니까요. 그리고 시즈오카도 가보고 싶었어요. 미호가 자란 곳을 보고 싶거든요. 고마운 생각이었어요.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강변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딸과 미래의 사위와 함께한 이 평화로운 시간을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어요. 인생의 전환점 같은 거였죠.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살 용기를 준 시간이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62살.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았어요. 한국어도 배우고 봉사활동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남은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살아보고 싶었죠. 딸이 보여준 삶의 방식을 저도 따라 해보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내일 모레면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죠. 아쉬웠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된 것 같았거든요. 가방 속에 한국어 책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딸이 차를 가져왔어요. 둘이서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엄마 자주 올 수 있죠? 딸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이제는 혼자서도 올 수 있을 것 같아. 자신감이 생겼거든. 딸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엿새간의 여행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공항에서의 첫인상, 딸의 직장 동료들, 준호와의 만남, 혼자 돌아다닌 서울거리, 한강의 노을.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이 여행은 제게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모두가 배움이었죠. 그리고 가장 큰 깨달음은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였어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요. 내일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딸과 함께 보낼 마지막 하루. 알차게 보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별이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다시 만날 거니까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제 삶을 살아갈 테니까요. 기대되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어요. 캐리어를 다시 꺼내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하나하나 넣으며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명동에서 산 화장품, 서점에서 산 한국어 책, 준호가 선물한 찻잔. 모두 소중한 기념품이었어요. 딸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회사 가야 하지만 일찍 나올게요. 공항까지 같이 가요. 딸의 목소리가 조금 쉰 것 같았죠. 아쉬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을 함께 먹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일본 가면 아빠한테 잘 말씀드릴게.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잘 지내고 있다고 행복하다고 전할게. 아빠도 이해하실 거야. 딸이 고개를 끄덕였죠. 아빠한테도 한국 구경시켜드려요. 같이 오세요. 남편을 데려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완고한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변했으니 남편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천천히 설득해보기로 했습니다. 여기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딸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요. 딸이 출근하고 혼자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딸이 사는 공간, 딸이 만든 살. 작지만 알찼고 정돈돼 있으면서도 따뜻했어요. 이곳에서 딸은 매일 성장하고 있었죠. 부모로서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하늘이 보였죠.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이 창으로 처음 본 풍경과 지금 보는 풍경이 달라 보였어요. 같은 하늘, 같은 건물들인데 제 마음이 달라진 거겠죠. 점심때쯤 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곧 나갈 수 있을 것 같대요. 준호도 합류한다고 했죠. 공항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맛있는 거 먹자고요.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뭐든 좋다고요. 1시간쯤 후에 딸이 도착했어요. 회사 동료들이 인사하래요. 딸이 말하며 스마트폰을 건넸죠. 화면에 동료들이 보였어요. 화상통화였습니다. 다들 손을 흔들며 인사했죠. 또 오세요, 어머님. 따뜻한 사람들이었어요. 준우를 만나 식당으로 갔습니다. 한정식집이었어요. 상에 가득 차려진 음식들을 보며 감탄했죠. 하나하나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었어요. 천천히 맛보며 먹었습니다. 마지막 식사니까요. 식사 중에 준호가 말했어요. 어머님, 내년 봄쯤 일본 갈게요. 미호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려고요. 고마웠습니다. 예의 바른 청년이었죠. 우리 집에 오면 제가 대접할게요. 시즈오카 맛있는 음식 많거든요. 준호가 기대된다며 웃었어요. 딸이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엄마, 이거 드릴게요. 열어보니 예쁜 목걸이가 들어있었죠. 간단하지만 세련된 디자인이었어요. 한국 디자이너 작품이래요. 고맙다고 인사했죠. 딸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시간이 되어 공항으로 출발했어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죠. 익숙해진 서울 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낯설었던 이 도시가 이제는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올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전 처음 도착했던 그곳이었죠. 그때와 지금의 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더 자신감 있고 더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됐죠. 일주일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출국 심사를 기다렸어요. 딸과 준호가 함께 있어줬죠. 곧 헤어져야 한다는 게 실감났어요. 하지만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엄마,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해요. 딸이 말했습니다. 다음에 오면 한국어로 대화해봐요. 저는 약속했죠. 꼭 그럴게. 매일 30분씩 공부할 거야. 준호도 응원했어요. 화상통화로 연습 도와드릴게요. 고마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출국 심사 시간이 됐어요. 마지막 포옹을 나눴죠. 딸을 꽉 안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 소원이야. 딸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도 행복하게 지내요. 자주 연락할게요. 준호와도 악수를 나눴죠. 우리 딸 잘 부탁해요. 게이트를 통과하며 뒤돌아봤어요. 두 사람이 손을 흔들고 있었죠.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이제 일본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죠.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거대한 도시가 한눈에 들어왔죠. 저 안에서 딸이 살고 일하고 사랑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딸은 잘할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니 하늘이 더 넓게 느껴졌어요. 가방에서 한국어 책을 꺼냈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한글 자음과 모음이 보였어요. 천천히 따라 읽기 시작했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옆자리 승객이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한국어 공부하세요? 일본어로 물었죠. 네, 처음 시작하는데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딸이 한국에 살거든요. 그분이 응원했어요. 좋은 일이네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니까요. 그 말이 힘이 됐습니다. 2시간 반쯤 후에 시즈오카에 도착했어요. 익숙한 공항이었죠.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조용하고 정돈돼 있지만 활기는 덜한 것 같았죠. 서울의 역동성에 비하면 말이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녀왔어? 무뚝뚝하게 물었죠. 네, 잘 다녀왔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딸 잘 있더라고요. 행복해 보였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짐을 풀며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딸의 회사, 딸의 친구들, 준호라는 남자친구. 처음엔 시큰둥하던 남편도 점점 관심을 보이더군요. 결혼은 언제 한대? 남편이 물었죠. 내년쯤 일본에서 할 거래요. 우리 집에 인사 오겠대요. 그날 저녁 혼자 앉아 한국어 앱을 켰습니다. 첫 번째 레슨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천천히 따라 읽었죠. 발음이 어색했지만 괜찮았어요. 시작이 중요한 거니까요. 매일 30분씩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지역 도서관에 갔어요. 자원봉사 신청을 하러요. 담당자가 반갑게 맞아줬죠.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한 달에 2번씩이래요. 신청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다음 주였죠. 집에 돌아와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어 공부 시작했어. 도서관 봉사활동도 신청했고, 딸에게 배운 거야. 딸이 곧 답장을 보냈죠. 엄마 최고예요. 자랑스러워요. 영상통화 있다 해요. 기다려지는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에 딸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화면으로 보는 딸의 얼굴이 환했죠. 열심히 사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준호도 잠깐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자주 연락하며 지낼 수 있었어요. 거리는 멀지만 마음은 가까웠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이제 간단한 인사와 일상 대화는 할 수 있게 됐죠.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도 읽어주고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해줘서 보람찼습니다. 남편도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죠. 딸이 추천해준 거래요.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내년 봄 한국 여행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한국어 공부를 합니다. 매일 30분 빠지지 않고요. 딸에게 영상통화로 발음을 확인받기도 해요. 손녀를 기다리듯 언젠가 한국에서 사위가 될 준호와 한국어로 깊이 대화하는 날을 꿈꿉니다. 한국 방문은 단순한 가족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두 번째 인생을 여는 수업이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배울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길잡이가 됐습니다. 62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가 진짜 제 인생인지도 모르죠. 딸이 보여준 용기,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르쳐준 가능성. 그것들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새로운 시작이 기대될 뿐이에요. 62살 새로운 시작을 꿈꾸기에 늦은 나이일까요? 다나카 미오 씨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그녀에게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인생의 전환점이었죠. 딸이 한국에서 찾은 것은 자유였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갈 자유, 도전할 자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자유. 그 자유를 목격한 어머니는 깨달았어요. 자신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미호 씨는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손녀를 기다리듯 사위가 될 준호와 한국어로 대화할 날을 꿈꾸며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건 배우려는 의지와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였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가능성, 빠른 속도 속의 따뜻함, 젊은이들의 도전 정신. 이 모든 게 한 일본 주부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도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전환점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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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주세요.